토론석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무대 위 토론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토론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민경수 회장님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장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좀 욕심을 내 가지고 우리나라의 상수도 분야의 분들을 모두 모셔가지고 근데 제한된 시간을 15분이 안 들여 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욕심을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이 상수의 모든 것을 담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된 내용들은 대부분 담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발표하신 것과 또 나머지 보충은 이 토론하신 분들이 추가해서 좀 그 말씀을 드리면은 못다한 부분도 여기서 메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당 4분 이내로 해주세요. 4분 이내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예정된 시간에 우리가 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는데 최승일 교수님은 그래도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평도 하셔야 되고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럼 장석환 교수님, 손진식, 김한성, 유광태, 김성환 그 처장님 토론하시고 그다음에 최승일 교수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이상진 무용기획과장님이 또 마무리하시고 하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승일 교수님 양해해 주시죠. 네. 그럼 장석환 교수님,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원 관리 정수 시스템, 상수관망 이렇게 3개 섹션인데 자기가 속하는 분야는 뭐 특별하게 없어요. 하지만 장석환 교수님은 상수원 관리 쪽에 좀 이렇게 전문가이시니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장석환입니다. 제가 이 토론회를 초청을 받아서 제가 할 얘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쪽에 상수도 또 전공이 아니고 수자원입니다. 근데 이제 수자원이기 때문에 옆집이나 아니면 건너편 집에서 보는 시각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또 간략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개별적인 뭐 요소적인 부분들은 차지하고 좀 총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저도 대학원 생활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물로 밥 먹고 산 사람인데 제 한 40여 년 동안의 이 물관리 생활에서 큰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91년도에 페놀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2017년에 이제 물관리 일원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페놀 사건으로 인해서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페놀 사건 이후에 토목기사에 상하수도공학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큰 대변역이 있었고요. 2017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관리가 전체적으로 수량에서 수질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점점 이제 수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나온 오늘 공통적인 중에 음용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저는 음용수에 대해서 좀 우리 전문가들이라도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음용수를 직수를 음용을 하는 것은 5%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기를 5%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최소한 30에서 40%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이제 식문화 중에서 이제 밥과 국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직수로 수돗물을 먹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5%라고 하는 그 직수에 대한 음용수를 음용률로 이렇게 하면 나머지 95%에 비해서 직접 음용하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만 먹네 이런 느낌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 약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질적인 음용률은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먹는 것까지 우리나라의 식문화라든지 우리나라의 음용률 우리가 보리차를 끓여 먹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직수에 대한 음용률은
우리가 최소한 30% 혹은 40% 이상이 된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60%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의 신뢰도에 한 60% 정도의 최소한 40% 이상은 우리가 직접 먹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정의와 그다음에 좀 알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량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한강만 보더라도 전체의 이 용수 공급이 한 850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중에 생활용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리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수리권에 대한 부분들을 얼만큼 보존해 줄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이게 기준 갈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댐 특히 호소수에 있는 수량을 이렇게 가져온 것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득 수리권 그 다음에 용수에 대한 수요량 그 다음에 국가 하천에 대한 각 하천에 중권역 단위로 되어 있는 유지유량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고시한 유지유량 이것이 전혀 달라요. 지금 쉽게 말하면 기준 갈수량보다 유지유량이 더 높아요. 그러면 하천 유지용수를 더 보내주기 위해서는 댐수에 있는 물을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댐수에 있는 그 수원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유량에 대한 것과 기준 갈수량 그다음에 수리권에 대해서 빨리 시급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충분한 양의 안정적 양을 공급을 할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다목적금을 운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잘못하면 이게 범법자가 될 수가 있어요. 기준 갈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유량에 대한 고시된 부분을 물을 보내주지 않아요. 지금 현재 유지유량을 전혀 보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수량적인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수질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수질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질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옆집에서 보는 수질은 두 가지인데요. 관로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 잔류 염수의 불균형 이 부분은 오늘 별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 때문에 상당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디지털 트윈이나 탄소 중립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가장 하드웨이적 1차원적인 아까 우리 K워터에서 말씀하셨듯이 1단계, 2단계 레벨이 4단계 정도 있는데 1단계 혹은 2단계 레벨에 있는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충분하게 개선되지 않고 디지털 트윈이나 탄소 중립 같은 그런 거대한 큰 담론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불균형적인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 불균형적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균형 있는 정책과 어떤 기술적인 방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교수님 감사합니다. 초과하셨습니다만 제가 부원 설명을 안 드리는 게 낫거든요. 시간상. 손주식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 손진식입니다. 먼저 이제 현황 좀 부분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재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 정말 잘 들었고요. 하신 발표 중에 역시 노후 시설에 대한 개량 사업이 지금 뭐 현대화 사업을 필요로 잘 추진되는데 굉장히 제가 스마트 사업 위시했어요. 높이 평가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평가나 경영 평가 내는 걸 다녀보면 노후 시설에 대한 그 수요가요. 앞으로 점점 더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늘어나고 지자체별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향후에 한 5년, 10년 후에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새로운 시설이나 또 이런 게 더 늘어나면서 앞으로 향후에 그 운영 비용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증가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설 고도화나 새로운 시설 들어가면서 전문 인력도 운영 인력도 굉장히 고도화되는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제 오늘 제시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수 처리 공정이나 스마트 수도 등등을 보면 결국은 제가 한 좀 더 지나고 나면 수도 사업자 간에요 이 차이가 굉장히 극심해질 것 같아요. 잘하는 데와 못하는 데 여유가 있는 데 없는 데는 아마 정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관리 운영 파트인데요. 제일 먼저 이제 소규모 수도 시설 관련해서 발표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시설 투자도 문제지만 분산형이다 어떤 방법이든 하지만 결국은
이 운영 관리 체제에서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은 이거는 좀 국가 주도로 어떤 전국적 관리 운영 기구나 뭘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국고가 들어가서 직접 운영하든지 역무로 운영을 해야 이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기술적으로 스마트나 원격 운영 부분도 다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해외 사업이나 지자체 일반 수도까지도 이렇게 원격 ICT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이제 운영 관리 전문화 부분인데요. 전문 분야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도 관망 관리 중에서도 일부, 정처리 중에서도 일부라도 뭐 고도 처리만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운영 관리 전문화를 할 수 있는 민간에서 그런 영역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역시 뭐 정처리 운영사나 관망 관리사 같이 전문 자격증에 대해서 보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푸시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예, 다음에는 명지대학의 김한승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김한승입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맛있는 물을 위한 미래형 상수도인데요. 제 맛있는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맛있는 물과 유사한 건강한 물, 또 안전한 물, 또 고품질 수돗물,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요. 맛있는 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K 인덱스라고 해서 미네랄이 뭐 5.2mg per 리터 이상 있을 것. 또 맛있는 물이라고 하면 또 O 인덱스라고 해서 뭐 칼슘, 칼륨, 규산 함유량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또 안전한 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맛있는 물, 그걸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은 수중에 어떤 성분이 있고 없고 또 그것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의 성격이 규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세션 1과 2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먼저 고도 처리, 초고도 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이제 처리 공정들이 들어가는데, 그 공정들이 정수장에서만 이루어지느냐, 또는 이 장소를 확대해서 취수장에서도 어떤 그런 이루어지느냐, 말하자면 다중 방어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발표해 주신 맹승규 교수님 강변여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강변여과수의 어떤 여과 속도는 0.2에서 0.8m/day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대략 완속여과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에 있는 AOC 부분들 그리고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미량 오염 물질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정수장에 들어오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어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완속여과의 재발견이다라는 어떤 걸로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대량 생산해서 신속하게 공급하는 이런 부분과는 조금 대치될 수가 있지만, 모두의 이제 제일 처음에 발표해 주셨던 무염소, 맛있는 물이라고 하면 어떤 염소 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또 상수원 관리에 있어서의 비점 오염원이나 불특정 오염원에 대한 어떤 1차 방어막으로서의 어떤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변여과수의 역할이 좀 새삼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현재 미량 오염 물질들, CES, PFAS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제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초고도 처리가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고도 처리, 초고도 처리 각종 수질 처리 기술은 이미 많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여하이 잘 조합을 하고 기능을 하게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하는 전문가의 레벨의 어떤 그런 그 수준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전문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전문 인력이 좀 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호 교수님이 이제 발표해 주신 그 스마트 정수장 그리고 스마트 디지털 트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화된 그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좀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어떤 수도 운영자가 그 레벨을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능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앞으로 그 수도 관리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지금 그 개념적인 부분은 확립되어 있지만 현재 상태의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많은 연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도라는 게 이제 맛있는 물, 안전한 물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결국은 라이프라인으로서의 어떤 수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잘 진행되려면은 여러 가지로 좀 제도나든지 그 수도에 관련된 그 연구 또는 그 운영, 그 관리 사업자들이 잘 그 협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 기술 개발을 해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한승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 유엔유의 유광태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엔유 유광태입니다. 제가 그 오늘 토론에 앞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사업을 이제 상하수도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그 맛있는 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찾아야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또 이게 측정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서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맛있는 물 또는 기분 좋은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그 정의를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리기업에서는 이제 제가 유일하게 참석을 했는데 그 아까 이두진 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한테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이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정부 정책이 이제 보통 그 단기간에 이제 일시에 그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 이후에 그 연속성이 좀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시범 사업이라든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데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디지털 기술을 많이 이제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국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보수적이고 뭐 위험 회피적이라든지 이런 뭐 이야기는 이 물산업 분야에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널리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또 성과 중심의 이제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일단 오늘 그 발표는 저희가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K워터의 김성환 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워터 수도관리처장 김성환입니다. 금일 그 토론회는 그 수도 시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형 상수도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염수 수돗물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법상 잔류염소 농도를 0.1 ppm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그 무염수는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염소에 앞서 우리가 저염소 대책으로 정수 처리 시 고도 처리 등 유기물 제거도 하고 제염소를 통해서 잔류염소 균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맛있는 수돗물 공급과 더불어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호존 설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래형 정수장 그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미래형 정수장에 대해서 그 혁신 전담반을 구성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AI 정수장이라든가 디지털 트윈, 탄소 중립, 위생 관리 강화와 미량오염 물질 제거 등과 더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수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정수 처리 공간 이외의 그 구역에 대해서는 한번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주민 친화 공간 조성 등 정수장의 그 가치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정수장 및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탄소 중립하고 그 위기 대응 강화하고 자산 관리하고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 정수장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되면은 전 광역 정수장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AI라든가 정수장 이런 그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는 해킹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탄소 중립 해법과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100%를 목표로 우리가 넷제로를 이제 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 3개소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그 지방상수도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여해서 환경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사고 등 그 위기 대응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요, 제가 추가적으로 그 이런 그 세부적 상황이 담긴 위기 시나리오를 모의 훈련을 좀 많이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역수도 저희 케어워터 유역수도 지원센터에서 전북도하고 충북도 함께 그 유역청 센터 지자체 합동 모의 훈련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시범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유역 중심 모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래형 수도 혁신을 위해서 그 산학연 협업 체계가 되게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어터에도 그 R&D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환 차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예정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종합적으로 최진일 교수님은 좀 6, 7분 하셔도 됩니다. 예, 마무리하시고 오늘 뭐 얘기 다 나온 걸 갖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미 뭐 각 그 발표, 오늘 발표는 참 좋았어요. 그 수도가 가지고 있는 원수에서의 문제라든가 정수 시스템 그리고 관망 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표해 주셔가지고 듣는 사람도 편했고 앞으로 우리 수도가 가야 할 방향도 잘 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또 토론도 각 항목에 대해서 발표하신 부분에서 토론도 이미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좀 다른 의미에서 우리 상수도가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데 걸리는 문제를 먼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싶습니다. 첫째로 이제 이 환경부가 이 상하수도를 맡고 있는데 가끔은 보면은 환경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환경부를 너무나 규제부서로 한정해가지고 보려는 시각들이 있어요. 또 환경부 자체 내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 두려움이라든가 머뭇거림 같은 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환경부가 옛날에 환경청일 때는 규제만 갖고 했어요. 규제만 하면 됐죠. 그러다가 수질 관리를 갖고 와서 환경처가 됐습니다. 환경처까지만 하더라도 사업보다는 규제의 그 성격이 짙었어요. 근데 94년도에 상하수도를 가지면서 환경부가 됐어요. 환경부,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나오면은 이게 규제를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게 사업을 하는 부서예요. 사업과 규제를 같이 해야 되는 부서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산업하고 제약산업 그 규제만 합니까? 사업을
육성시키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규제도 하면서 육성을 시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건설 산업을 규제만 합니까? 육성하고 규제를 같이 하는 거예요.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규제와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부라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혹시 어디 다른 분 나가서도 환경부가 뭔가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한다, 선수가 감독이 선수 노릇까지 하려고 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좀 명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부서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 물 사업, 상하수도든 아니면은 수자원이든 또는 물환경이든 관련된 사업을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해 나가야 되고 그 예산을 늘려가야 돼요. 환경부 예산이 전국 국가 예산의 2%가 안 돼요. 물 수자원을 갖고 오고 하천 관리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국가 예산 전체 비율의 1.8% 정도예요. 다 갖고 와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환경부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제시를 해야 되고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미래형 정수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관망과 그 정수장이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미래형 정수장에 대해서 재밌는 그 비전들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1963년도에 68년도인가요?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갔어요.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네요. 라이트 형제가 1903년인가요? 글라이더 띄워가지고 한 200m 날아가고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0년 뒤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어요. 100년이 안 돼서 우주 분야는 그렇게 글라이더 처음 띄웠던 수준에서부터 우주 달에 가는 기준으로 발달했어요. 수도는 뭐냐? 100년 전의 완소효과, 100년 전의 급소효과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뭐가 크게 달라졌느냐? 물론 고도정수 활성탄 오존이 들어왔고 막여가가 조금 맛을 보이긴 하지만 바뀐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무슨 메타버스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스마트 관망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좋은데, 여기에 문제는 뭔가 하면은 결국 이러한 모든 것도 통합 운영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성과가 결정이 된다는 건데, 그럼 이 통합 운영 관리 프로그램은 누가 개발하느냐? 그리고 이 우리나라 같이 시장이 좁을 때 개발하는 기업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서 시장 지배적인 것이 어떻게 생겨나든지, 아니면 한두 개가 생겨나는 것은 과연 누가 관리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제대로 개발하려면. 근데 막상 그걸 팔려면은 사는 사람들은 그게 공짜로 생각해요. 그냥 주기를 바라는. 마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과연 이것이 디지털 트윈이든 아니면은 스마트 관망이든 AI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미래형 산업으로 육성이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도 저는 일종의 환경부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문제예요. 스마트하고 AI적이고 디지털 트윈이고 다 돈이에요. 수도 사업은 다른 모든 물 사업에 비해서 수자원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하천 관리도 정부가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상수도만은 유난히 수도 요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지방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수도 요금 받아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미래형인 기술을 도입하려면 그 비용은 누가 될 거냐? 저는 이거는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은 이미 냉장고나 테레비 같이 소비적인 그것이 아니고 공공적으고 필수제이기 때문에, 만약 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소비자가 내라 그러면 그거는 그냥 테레비나 냉장고 똑같은 거지 공익제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공익제면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죠. 수도 요금을 받지만 모자라는 비용은 정부가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사업을 하든가. 저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미래형 정상으로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다발적인 사업의 추진은 조금 지양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인데, 이 탄소 중립, 수도에서 탄소 중립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수도에서 탄소 중립은 결국은 물 수요 관리하고
누수 관리예요. 정수장에서 쓰는 에너지는 전체 수도 사업에 쓰는 에너지 5% 정도에 불과해요. 나머지 95%는 전부 펌프하고 관망에서 쓰는 에너지. 그런데 거기서 누수를 정수장 5% 쓰는 에너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전략을 해봤자 그 전체 수도 사업에서 쓰는 에너지에 전략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물수요 관리라든가 관망의 정비, 관망의 개선은 그만큼 훨씬 더 큰 그 에너지 전략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 분야에서 탄소 중립은 관망 분야에 하고 물수요 관리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좀 이상한 거는 방금 이제 그 발표하신 데 보면 해외에서는 물을 보냈는데 한 3 내지 8% 정도의 전체 국가에 사용한 에너지의 3 내지 8%를 쓴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계산해봤자 0.5%가 안 돼요. 우리가 하루에 2천만 톤을 공급한다 그러고 통계에 나와 있는 대로 그 1立方미터를 공급하는데 0.2kWh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곱해보면 4기가와트예요. 우리나라의 하루의 평균 그 전력 소모량이 1,400기가와트예요. 1,400기가와트에 4기가와트면 사실 이거는 0.5%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탄소 중립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말았는지 하는 것이 좀 정확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상수 통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육성인데 이거는 사실 공무원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봤자 2년이면 순환보직이에요. 공무원을 전문화 시켜봤자 전문 인력은 육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은 K-워터 같은 공사가 그런 걸 서포트를 해주든가.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K-워터에 의지를 해가지고서 K-워터의 모든 기술적인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은 K-워터가 다 할 수가 없으면은 민간 부분 위탁이 현실화되든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또 오늘 기술적인 거 말고도 행정적으로 좀 고쳐야 될 일들을 폭넓게 말씀해 주셔서 다음 토론은 이상진 무령기획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신 것 같아서 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 그 수능 시험 보기 전에 그 쪽집게 과외를 하는 것처럼 너무 짧은 시간에 좋은 말씀들, 좋은 제안들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과외를 받으면 숙제가 꼭 생기게 되는데 아마 오늘 맛있는 물까지 간다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감을 좀 많이 느끼고요. 거기에 이제 탄소 중립형, 또 우리 수돗물 생산 구축, 또 스마트 디지털 관리, 여기까지 크게 보면 저희가 요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올해를 이렇게 한번 조금 저희가 수도 쪽에서 돌아보면 저희가 적수 사태 그리고 작년 유충 사태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사고가 일어나면서 올해는 사실은 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고 어느 정도 조금 한숨을 돌리면서 좀 기존의 그 대책들을 좀 완성을 좀 탄탄하게 그렇게 좀 해나가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스마트 상수관망 구축 사업을 거의 161개 지자체에 3년 동안 저희가 내년까지 벌써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2014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년에 저희가 노후상수도 2단계를 가기 전에 브릿지로 지금 공모 사업을 또 새롭게 또 할 겁니다. 한 22여 개에서 한 100억 정도의 그 신규 사업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뭐 지적도 해주셨지만 이제 옥내급수관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한 8천여 가구, 물론 이제 이거는 취약계층으로 좀 기재부하고 상의가 돼서 이건 복지 차원에서 좀 옥내급수관 지원 사업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부장 교수님은 아파트나 이제 더 큰 시설들을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 또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거와 관련해서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수돗물 음용률을 5%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먹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가 7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 공식 통계로 수돗물 음용률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을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그대로 먹거나 끓여 먹는 것으로만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그대로 먹는 건 없습니다. 이 통계상으로 그대로 먹거나 끓여 먹는 게 36%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세 분 중에 한 명은 수돗물을 먹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음식이나 조리할 때까지 치면 67%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계신 교수님들이라도 이 수돗물 음용률이 최소 36%라는 것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언해 주신 것들 중에 소규모 수소 시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을상 수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이지만 이 소규모 급수 시설은 이 개인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하고 할지, 이 책임을 져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다만 마을상 수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전문 위탁이라든지 이런 효율적 그리고 전문적인 관리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고도 처리, 초고도 처리라든지 강변 여가수 뭐 이런 게 다 좋은 물 만드는데 그 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유기물, TOC나 AOC 관리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도 앞으로 망간보다는 TOC 쪽으로 검토를 좀 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 정수장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ISO 22000 수준의 그 위생 정수장 인증 제도가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그 정수장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형 그 위생 정수장 인증 프로그램을 내년에 실시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상수도 탄소 중립 프로그램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전국에 있는 지방 정수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그리고 이제 앞으로 효율화 방안 이런 것들을 다 진단해 가지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라는 소개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 수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고를 나한 거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고 땜빵하고 할 것이냐,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초에 어떤 사업을 저희가 했냐면 그 사고가 발생 가능한 유형을 리스트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그 설문지도 돌리고 교수님들한테 다 물어봐서 발생한 가능한 사고 유형들을 리스트하고 그 리스트 체크리스트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지금 전국 정수장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협회하고 수장무소의 유혹 수도 지원 센터하고 그런 사고 예방, 사전 대응 이쪽으로 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저희가 앞으로 더 책임 있게 해야 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개별로는 또 교수님들하고 따로 또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하겠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아마 스마트 관망하고 현대화 사업을 어느 정도는 통합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지금보다는 훨씬 길게 갈 것이다. 몇 군데서도 우려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2단계 현대화 사업이 되면 저희가 후년 정도에 이제 준비를 하고 내년에 이제 공모 사업을 하고요. 후년 정도가 되면 한 10년 정도의 사업으로 지금 타당성 조사한 거는 한 10조의 규모로 길게 가는 것으로 보되 거기에 이제 스마트 상수도도 같이 포함시켜서 가고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도 좀 하나의 사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저희한테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계속 같이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이상진 과장님이 오늘 발표한 거 또 환경부의 저 앞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 다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뭐 추가로 또 말씀하실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좀 경과되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시고 다들 이제 아시고 다 공유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맛있는 물을 위한 미래형 상수도 정책 제목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셨고 오늘의 그 관점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초고도 처리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유기물을 처리하고 강변요가수 중요한 거고 무염소까지 우리가 한번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니까 뭐 저염소를 가고 어쩌간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도 탄소 중립 뭐 또 지방상수의 문제는 재정 문제도 있지만 전문 인력이 없잖아요. 그죠? 또 운영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문제점을 그래도 대부분 다 말씀하시고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해결책을 가질 수가 있고 아까도 이영기 실장님도 좀 가셨지만 계속해서 다 드셨고 해서 또 이영기 실장님이 또 환경부의 전문가시고 또 이상진 우리 기획과장님이 또 수도의 전문가시고 해서 환경부가 오늘 말씀한 내용들을 많이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갈 것 같고 그 입법하게 되면 또 환노위원들이 많이 도와줄 거고 오늘 그런 것이 저희들의 좀 목표였었는데 어쨌간에 오늘 발표하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약 강요하다시피 다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최승일 교수를 비롯한 이 토론하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문학수단체는 전 총장님께서 준비하시냐고 또 김영 우리 부회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